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반대해온 나발리의 옥중 돌연사가 세계적인 이슈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야권이 나발리 부인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지만 푸틴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파업이 곳곳에서 진료와 수술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기구한 사연 그리고 의료대란의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원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외국의 야권 지도자의 죽음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 자체가 좀 이례적인데요. 자, 이 당국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 러시아의 대표적인 반정부 운동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나발리의 사망을 애도한다. 네. 그리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례적이죠. 이 러시아의 대표적인 어떤 푸틴의 최대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이러한 공개적으로 정상적인 조사를 촉구한 것은 이례적인데 사실 최근에 러시아와의 불편한 우리 당국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발언이 편향적이라는 말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최근에 이제 지난달 말에 통합방위회의 때 윤 대통령이 한 북한에 대한 비판, 북한이 굉장히 비이성적인 집단이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외무부 대변인이 이건 편향적 발언 아니냐라고 사실 대변인이 그렇습니다. 네. 남의 나라의 정상의 발언에 대해서 더구나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끼어든 것 자체가 최근에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전쟁 또 북한의 지원 이런 불편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결코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네.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네. 자, 외교에서 이렇게 외교관이 수사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마땅한 일인데 이런 것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일종의 새로운 한국 정부 길들이기에 나서서 사실상 한국 정부로부터 격렬한 항의 그리고 단호한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의 박진 외교장관과 만났을 때 이렇게 솔직 담백한 대화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네네. 그때 왕이 외교부장이 5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은 마땅히 그렇죠. 이래야 된다. 마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아랫사람에게 그렇죠. 대하듯이. 이게 예. 청나라 조선시대도 아니고 마땅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굉장한 한국 여론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적어도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조금 더 외교적인 수사에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시진핑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상호 호혜와 존중의 정신으로 입각해서 실리를 추구하자 했는데 러시아는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 지원을 할 것 같으니까 무기 지원이 있을 경우엔 이건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먼저 극한 발언을 했습니다. 푸틴이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하고 여기에 한국 정부도 러시아가 이런 비합리적인 언사를 할 때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네. 그런 배경을 봉 교수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푸틴의 최대 정적, 좀 쉽게 말하면 가장 큰 눈엣가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국내에서 투쟁한 유일한 어떤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알렉세이 나발리, 지난 16일 교도소에서 돌연사를 했습니다. 자, 경위를 좀 요약해 주세요. 예, 이제 알렉사이 나발리 반체제 인사죠. 1976년생입니다. 러시아 푸틴 출생인데
사실 이제 푸틴 정권이 뭐 이번에 오선에 무난히 성공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철권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야권 지도자, 당선 가능성 있는 지도자를 제거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이익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2013년에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서 27%로 20% 깜짝 이심했기 2위를 때문에. 했었죠. 네. 그렇죠. 그 인권 변호사를 시작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2013년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서 존재감, 득표율을 과시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눈의 가시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번에 그 암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020년 9월에도 이미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할 때 비행기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8월에 당하고 9월에는 이제 독일로 가서 가까스로 살아났죠. 예, 그렇지만 네. 그때까지만 독일에서 돌아오는 길에 2014년 기소된 사기죄로 체포됐고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도 2023년 3월에 다른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징역 9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30년형을 언도받고 그야말로 이제 정치 좀 활동을 아예 네. 못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러시아 최북단 제3교도소로 수감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47세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발표는 산책하다가 갑자기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는 그렇게 났는데 의문투성이었어요. 그 발표는 되게 빨리 했고요. 또. 그렇죠. 그 전날에 그 인터넷으로는 굉장히 여유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갑자기 산책을 하다가 쓰러져 죽었다. 이것을 러시아 국민들이 그리고 서방 언론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 것이죠. 네. 시신은 한때 사라졌었고 멍자국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자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 나발리아라는 분이 유럽에 나가 있어서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의 죽음을 완전히 몰랐고 그래서 나발라야 이 여사가 남편 돌연사의 배후에는 푸틴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дня назад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убил моего мужа Алексея Навального. Путин убил отца моих детей. Я буду продолжать дело Алексея Навального, продолжать бороться за нашу с вами страну, и я призываю вас стать рядом со мной. Я хочу вместе с вами ее построить, именно такую, какой ее представлял Алексей Навальный, полную достоинства,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 любви. 네, 율리아 나발리아 여사 지금은 이제 러시아 야권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나발리의 어머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발 아들의 시신이라도 돌려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답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발리의 모친이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지금 아들의 얼굴을 못 본 지 5일이나 벌써 됐다. 뉴드밀라 나발라야 여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만 네. 현재 그 푸틴 대통령은 묵묵부답이고요. 그다음에 이 교도소 당국은 그 2주간의 최소한 2주간의 어떤 사인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검이건 뭐건 네. 2주간 조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검을 빙자한 사실은 2주간이라는 기간이 사인을 은폐하기 위한 이런 어떤 은폐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예. 모스크바 등의 이제 임시 추모소 같은 게 차려졌는데 여기에 이제 막 추모객들이 몰려드니까 네. 강제 연행이 막 잇따르면서 네. 거기 이제 젊은 남자들이 오니까 입영 통지서를 발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지금 모스크바 거리에 가두 추모소들이 설치돼 있고 거기에 이제 추모객들이 가서 추모를 하면 경찰이 지금 마구 폭행해서 연행하고 구치소로 끌고 가는데 특히 이미 현재 알려진 것만 해도 최소 400명 이상이 끌려갔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젊은 남성들의 경우는 말하자면 강제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있다. 너 여기 왔으니까 군대 와라 이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제 강제로 징집하는 거죠. 해서 우크라이나 전에 최전방에 투입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현지 언론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예. 저렇게 가면 거의 죽으러 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발리가 옛 소련 국가보안위원회, 여러분들 쉽게 아시는 KGB의 암살 프로, 기술자의 원펀치에 맞아 숨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푸틴이 알려진 대로 KGB 요원 출신이죠. 자, 이 주장 서방 언론들에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근거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여기서 먼저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러시아 인권운동가 블라디미르 오세킨이 이야기한 것을 영국 더 타임즈와 데일리 메일이 받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르면 나발리 사인은 KGB 요원이 필살기인 원펀치, 암살 그 방법을 통해서 죽였다. 정말 원펀치란 것은 첩보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 그렇죠. 같아요. 하지만 이런 원펀치 그 살해 방법이 잘 알려진 것이다. KGB 요원 사이에서는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그 타겟이 된 그 사람의 그 혈액순환을 늦춥니다. 굉장히 그 냉동 상태에서 오래 지내게 된다. 영하 27도까지 내려가는 독방에 몇 시간 가둔대요, 일단. 그렇죠. 두 시간 반 정도 있었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추운 시베리아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몸이 워낙 장시간 그 얼어 있기 때문에 심장 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으면 몸이 버티지 못하고 즉각적인 이제 사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망 시점을 또 숨기는데도 용이하기 때문에 KGB 요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예전부터 많이 사용됐던 암살 방법이고 이 방법에 따라서 나발니가 살해될 것이 그 추정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급 요원이 보니까 멍자국이 가슴에 그렇죠. 있더라. 가슴에 멍자국이 있었다는 것이 이런 그 추측의 증거로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금한 데 교도소 측은. 14일이 되니까요. 물론 교도소 측에서는 그거 CPR, 심폐소생술을 하느라고 누른 흔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부검이 있을 때는 그걸 구별할 수가 있는데 14일이나 걸리고 그리고 그 제3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이 그 부검을 집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이런 그 의혹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그것은 의문시되고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한때는 푸틴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바그너 그룹의 수장 그렇죠.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23년 8월에 갑자기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게 의문사죠, 그것도.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독재 국가에서 의문사가 많이 나오는데 또 아시안 게임 때 3인방의 한 명으로 인천에 왔던 북한의 실세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 그리고 대남 비서도 평양에서 2010년 12월 29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냥 교통사고라고 발표됐어요. 예, 근데 네. 평양에 얼마나 그 차가 많은지 또 왜 교통사고인지는 많은 의문이 또 꼬리를 물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틴 정권의 이제 속성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자연사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현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알렉세이 나발리, 러시아 안에서 푸틴에 극렬하게 저항해온 거의 유일한 야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만큼 순환도 그동안 많이 당했습니다. 7년 전이었죠. 괴한이 뿌린 독성 액체에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가 됐죠. 그렇습니다. 특히 나발리가 이제 2013년에 보면 그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서 무려 27%로 2등했어요. 예, 득표를 하면서 푸틴을 긴장시켰고 아마 이런 것들이 나발리에 대한 본격적인 순환과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2017년의 경우 대표적으로 괴한이 뿌린 독성의 액체의 한쪽 눈이 실명. 원래는 양쪽 눈에 다 뿌리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한 눈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서 거의 실명 상태에 빠졌고, 그다음에 바로 2020년에 국내선 여객기에서 그 노비촉이라는 그 독극물, 어마어마한 거죠. 예, 아주 강한 맹독성을 가진 독극물에 중독이 돼서 한 20일간 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독일로 갔죠. 예, 그래서 이때 그 아내가 아까 우리가 앞에 본 아내가 그 독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고 이듬해인 21년에 귀국을 강행을 했습니다. 맞죠. 예, 해서 가지 말라는 데가 갔죠. 예, 네. 귀국을 나는 그래도 할 일이 여기 있다라는 걸로 귀국을 해서 갔는데 푸틴 당국은 여기다 각종 그 혐의를 씌워서 뭐 극단주의 활동을 했다, 불법 금품 취득을 했다, 또 사기 뭐 이런 온갖 명목을 씌워서 합쳐서 30년이 예, 넘죠. 30년형을 때리고 수감을 해버렸습니다. 네. 30년을 40대 후반 남자에게 살라는 거는 그냥
교도소에서 웬만하면 나오지 말란 얘기가 되는 것이죠. 나발리는 생전에 우리나라와 대만을 부러워했다는 사실이 편지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9월에 나발리가 측근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설파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 민주화 시대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면 러시아도 그럴 수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탄생할 때 그때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것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내용을 보냈지만 또 한국과 대만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러시아도 결국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그 편지에서 밝혔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이런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사진 작가인 친구 에브게니 펠드만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악화될 것이고 또 러시아의 이런 권위주의 체제가 계속될 것이다. 굉장히 큰일 났다. 이런 무시무시한 시나리오에 걱정이 앞선다. 이런 내용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나발리가 살펴보니까 정말로 무섭다. 영어로 뭐 무섭다. really scary. 예.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예. 섬뜩하고 자 바이든의 건강이 걱정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정말 세계 정세, 특히 러시아 국내 정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 얘기했고 이렇게 희망을 버리지 않은 그 민주투사였기 때문에 알렉사이 나발리가 비록 수감돼 있었지만 만약에 이런 음모론이 맞다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눈의 가시로 굉장히 그 우려가 되는 정적이었을 것입니다. 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을 보면은 마지막에 배신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주인공이 그 들쥐를 무서워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배신합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네가 민주투사로 죽으면 우리 정권에 위협이 되지만 네. 배신을 하고 네가 신념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한다면 너는 잊혀진다. 그러니까 변절자로 죽어라. 이런 변절자로 죽으라는 것이고 그 압력에 눌려서 배신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주인공이 나는 빅브라더를 사랑했구나. 완전히 변절자로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투쟁하는 나발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고 싶은 그런 정치적 동기가 분명히 푸틴 정권에서 있지 않았을까. 이것이 서방 언론의 분석입니다. 네. 자, 러시아, 구소련부터 정적들이 갑자기 죽거나 의혹에 쌓여서 죽는 일이 아주 많았지요. 구소련 시절인 1950년대부터 많았는데 주요 사건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 반체제의 인사들은 유럽 각국에서 많은 의문의 죽음을 러시아 당국에 의한 의심되는 죽음들이 있었습니다만 59년부터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59년부터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59년에 그 스테판 반데라라는 우크라이나 민족 지도자가 어떤 미넨에서 괴한의 독극물 스프레이 공격을 받고 사망한 일이 죽었죠. 있었고요. 네. 자, 이제 푸틴 대통령 들어서 특히 또 이런 일들이 빈발하고 있는데 2004년이죠? 2004년에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라는 여성입니다. 여성 언론인이 푸틴을 많이 비난했었는데 독극물 차를 마시고 겨우 살았지만 2년 뒤에 결국 총격을 받아서 사망을 하는 그러니까 일이 두 있었습니다. 번째는 총으로 그냥 결국.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리스 넴초프라는 야권 지도자 전 부총리를 지낸 인사인데 크렘린 궁의 인근을 걷다가 괴한의 총을 맞고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18년에는 예. 세르게이 스크리팔. 스크리팔이라는 그 러 출신의 이중 간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딸과 함께 독극물 중독으로 간신히 겨우 살아났고 아주 죽을 뻔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알렉세이 나발리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네, 드러난 것만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네. 의혹의 눈길은 싫든 좋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궁 측 푸틴 대통령이 어떤 테러 의혹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확실히 긋고 있는데요. 푸틴 과거부터 거침없는 행동 또 지각으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거침없는 행동과 그 지각 버릇 이것이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했을 때도 이제 지각을 하는 것 오히려 당연시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또 유명한 것은 뭐 냉수 마찰이죠. 영화에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유도로도 유명한데
코로나 때는 사실 이 정규의 주연절 관례대로 푸틴 대통령이 얼음에 입욕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뭐 건강상의 이유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70대가 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70대로 보기에는 믿겨지지 않는 그런 건강을 과시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때도 이제 얼음물 입욕을 했죠. 그리고 비단 이제 국가 원수들과 만날 때 자기 스케줄에 할 거 다 하고 지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는 이제 교황청, 교황 아련 때도 3번이나 지각한 3번 연속 교황을 네, 기다리게 관례가 했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베 전 총리가 최고 기록 세웠습니다. 예, 2시간 그렇습니다. 반을 기다리게 했죠. 그때가 이제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가 되어서 그것을 겸해서 러시아, 일본 정상회담이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이제 스케줄을 모두 소화한 다음에 2시간 30분 동안 기다렸던 일본의 아베 총리와 이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쉬울 때는 맨날 늦는 것도 아니에요. 작년에 김정은과 만날 때는 먼저 가서 기다려서 또 화제가 됐었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따뜻하게 또 제 시간에 미리 와서 환대한 것뿐만 아니라 저 최선희 외무상이 방문했을 때도 환한 웃음을 보이면서 환영을 해서 장미꽃다발도 선물하고요. 예, 러시아와 북한 간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이렇게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늦는 것이 버릇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고도의 전략적인 이런 계산이 깔린 그런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러시아의 황제였던 짜르 소리를 들으면서 고도로 계산된 기행을 하는 푸틴 대통령. 알 수 없습니다. 푸틴이 총애한 막내딸이 있습니다. 카티아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에 근무한 한국 남자 윤모 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다고 해서 국내 언론이 아주 크게 보도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때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의 2딸 중에 이 막내딸 예카테리나 푸티나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할 것이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를 달리는 청년이었는데 러시아 삼성전자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 삼성전자에 다니는 윤모 씨로 알려졌었는데 이것에 대해 이런 보도가 국내 한 언론에 실린 데 대해서 러시아가 사생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달라라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공보실은 분명하게 공보실장 명의로 이 보도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강력히 보도를 했고요. 네. 당사자인 그 윤모 씨도 결혼할 계획이 없다. 그리고 가족들도 저도 그 당시에 좀 취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그 한 청년의 그 장래가 달리고 또 더구나 한 나라의 정상과 관련된 일인데 이렇게 보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한 부인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예. 기억이 나는 게 네네. 푸틴 한국사위 보나 그래가지고 네. 신문이 아주 떠들썩했죠. 네. 자, 원래 트럼프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바이든 현 대통령을 더 선호한다. 이런 말이 또 나왔어요. 자,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근원이 된 것은 지난 14일 현지 시간입니다. 자국 공영방송 러시아 일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푸틴 대통령이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 것을 선호하느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했을 때 바이든이 러시아에게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선택은 바이든이다. 그는 더 경험이 있고 더 예측 가능한 인물이며 구식 정치인이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인들이 신뢰하는 어떠한 미국 대통령과도 공조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더 가까운 줄 알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혼란이 왔는데 이것이 아까 푸틴 대통령이 자꾸 지각을 하는 것이 버릇인가 아니면 전략적인 계산에 따른 행동인가 이것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의 재선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와중에서 나는 바이든을 선호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방 언론과 서방 정부를 이제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팍스뉴스에서 일했던 터커와 이제 인터뷰했을 때도 우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종전을 원한다,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렇게 말을 던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러시아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방 언론을 통해서 일종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푸틴에게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사이는 여전히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그 모금 행사에서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푸틴에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XXX로 표현될 미친 XXX라고 했어요. 예, 예. 표현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육두문자를 썼습니다. 그만큼 어떤 푸틴에 대해서 아주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에서 아주 그 대립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 나발리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이 나발리의 죽음에는 푸틴과 그의 깡패들이 있다. 저 깡패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배경을 바로 푸틴으로 직격해서 의심을 하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자, 우리 관심은 이 미국 대선에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나발리의 돌연사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나발리의 죽음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앞으로의 미국 대선 또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분간은 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판은 계속하겠지만 일단 3월에 예정돼 있는 러시아 대선 결과를 보고 나서 대응이 있을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상원에서는 약 6조 원 정도의 우크라이나 그 추가 지원을 통과시켰는데 통합 패키지죠? 예, 근데 이것이 하원에 이제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입장에서 특히 공화당 측에서는 언제까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미국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러시아 외교의 수위도 그리고 그 성격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커비 안보 보좌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좀 초당적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발리의 죽음이 단순한 외신이 아니라 미국 대선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우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성원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죠.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술과 진료가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안을 아예 전면 거부하고 투쟁의 강도를 더 높여가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연기가 되거나 이러면 그런 게 걱정이에요, 사실은. 다른 건 문제될 건 없는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온 국민이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너무 넌덜머리가 나고 정말 분노할 뿐입니다. 즉각 직무에 복귀하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실패하거나 축소된 규모로 늘린다면 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더 많은 숫자로 급격히 늘려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주제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부의 의료위기 대응 경보가 4단계가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으로 올라갔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이런 걸 내놨어요. 네, 비대면 진료까지 전면 허용했습니다.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지금 수술이 취소된다라든지 연기된다라든지 굉장히 진료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 보건의료위기 단계를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경계 단계였는데요. 네. 그런데 심각 단계로 상향을 하게 되면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정부 대응은
그야말로 총력전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전 8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적용이 됐고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근무 현장을 이탈하는 전공의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의사단체가 전국적으로 총걸기대회까지 열겠다라고 하는 만큼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환자들의 뭔가 진료 공백이라든지 안전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 심각 단계로 상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지방에서 오히려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문제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지방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전공의가 이탈을 하면 그만큼 위중암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병의원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적으로 병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병원에 꼭 가서 진료를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하지만 이것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서 어쨌든 진료가 필요한 환자 약 처방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을 떠난 공식적으로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 수 더 늘어났다고요? 네, 이 복지부에 따르면요, 100개 병원 전공이 9천여 명이 지금 사직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근무 현장을 이탈한 사람은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한 64.8%, 8천여 명이 이미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서울이 가장 많네요, 역시. 맞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대형 병원들이 서울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에 집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일단은 수술에 막대한 이제 일정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정말 위중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수준의 환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2차 병원으로 가셔라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서울병원이 기존에 하루에 한 200건에서 220건 정도의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19일부터 수술의 일정을 다 이제 조정을 해서요. 19일 정도 20일 정도에 이미 이제 40% 정도의 수술을 연기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세브란스는 절반 넘는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가장 그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절반가량을 다 수술을 연기해 놓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3차 병원은 아니지만 강원도의 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혹시나 상급병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환자들이 위중한 사람들이 올 수가 있어서 지금 만약에 치료를 못 받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보호자들에게 받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형 병원 세 곳에서 퇴짜를 맞은 노인 암 환자가 계신데 이틀 가까이 전전하다가 군병원에서 겨우 수술을 받았다네요. 네, 이 남양주에 거주하는 이 한 남성, 80대 남성입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에 골절상을 입은 거예요. 노인은 고관절 다치면 큰일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보호자인 이제 따님께서 다 대학병원에 연락을 돌려봤는데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연세가 많으신 데다 후두암과 심근경색 등의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협진을 한 진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TV를 봤는데 국군병원에서 우리 일반인들도 민간인들도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연락을 취하셨다고 합니다. 뺑뺑이를 38시간 돌았다 그래요? 맞습니다. 38시간 동안 정말 전전을 하다가 겨우 이 수도병원에 연락을 취했더니 수술 가능하다라는 응답을 받고 수술을 어렵게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암 환자 역시도 암이라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가 어떻게 낙상을 해서 다치게 됐을 때 사실 굉장히 응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학병원들의 문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5곳에 전화한 끝에 정말 어렵게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군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다 의대 나온 사람들입니다. 참 동료들의 파업 때문에 또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고생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경증 환자들은 전공의들이 떠난 대학병원을 아예
떠나서 이제 갈 수 없으니까 2차 의료기관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다고요? 네, 사실 경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대학병원에서 이제 떠나라라고 전원에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차 병원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평소에 이제 구급차 운전을 하는 응급구조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매일 5명에서 10명 정도 응급실로 이송을 한다고 해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그런데 이 파업이 시작된 날과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 한두 명 정말 위급한 경우만 대학병원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2차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차 의료기관의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포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못 간다는데요, 이렇게? 맞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2차 병원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사실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환자를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앞서 언급된 대로 군병원들이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12개의 군병원들이 있는데 응급실을 개방했습니다. 민간인들도 받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쉽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수도병원 응급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나 갈 수 있나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평상시에는 1명 정도 민간인들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병원의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도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요.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해서 총 20개 병상 중에 6개를 따로 지금 분리를 해둔 상황이고요. 일단은 군 당국은 의료 공백 사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날부터 이 수도병원 등 전국 12개의 군 병원의 응급실을 완전히 민간인들에게 개방을 한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군 초소 같은 데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추가적으로 안내를 하는 인력도 배치를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차량에서 이렇게 신분증만 보면 통과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 8시부터 의료 위기를 총괄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는 의사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 증원뿐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한 끝에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이 협상이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주 강경해졌습니다. 의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이런 패키지까지 전면 거부하고 있는데요. 투쟁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이제 수백 명이 모여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피해서 아예 해외로 잠시 나가 있으려는 의사들도 꽤 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업무 개시 명령을 문자로도 송달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예 나는 휴대전화 꺼놓고 해외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전공의도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내가 사직을 하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출국 금지를 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나 북한에 살고 있는 거냐? 저 말이 유명해졌어요. 혹시나 맞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거 맞나? 맞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지침이 지금 바뀐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원래 군 미필 남성의 경우에는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원칙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한 것이고 그건 의사 아니라도 맞습니다. 군 미필자는 나가려면 병무청 허락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원칙상 바뀐 것은 없다라고 했고요. 수련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병무청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병무청은 그 병역 미필 전공의가 만약에 이렇게 해외 출국을 시도하는 경우에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보류하도록 이렇게 지방청에 다 공문을 내려보낸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사협회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이미 복귀를 했다죠?
맞습니다. 6천여 명 정도가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그 넘는 숫자가 실제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또 숫자가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이미 업무에 좀 복귀를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꼼수다라는 지적도 사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현장에 직접 가서 실제로 병원이 잘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로그인을 해서 처방전을 몇 개 처방하고 그리고서는 사실은 근무지를 또 이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경기도 의사회장이 모 지상파 방송 토론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의대 입학 인원을 정부안대로 2,000명 늘리면 반에서 20, 30등 하는 의사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맞지 않는 발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의사제를 우리가 실시를 하면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성적을 반에서 한 20, 30등 하는 학생이 실질적으로 의대에 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반에서 20, 30등 하면 대학 자체 가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이제 좀 비약적으로 과장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발언이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의사의 능력이라든지 의사의 도덕적인 그런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따질 때 반드시 성적이 좌우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들을 하나의 성적으로 가르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도 아니라는 겁니다. 입시 업계에 따르면요. 정부의 발표대로 2,000명 정도 증원을 하더라도 반에서 20, 30대 하는 학생이 의대에 가는 숫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입시업계 관계자 얘기를 저도 들어보니까 그래도 전교권 성적을 올려야 간다. 그렇죠. 팩트를 체크해드렸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한 서울대 의대 교수가 35살 먹은 전문의의 연봉이 3, 4억 원 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근데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단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죠. 맞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또 이 35세 의사의 이제 연봉이 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된다라는 발언이 4억 원. 3, 4억 원 정도 된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소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대 개원이 그러니까 다 공부를 마치고 나면 사실 35세에서 40세 정도에 이제 개원을 한다라든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국세청에 세금 납부한 것을 보면 한 2억 8천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벌어도 되지 않나? 이게 비난받을 일인가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40대 개원해서 2억 8천 정도의 연봉 받는 게 왜 비난받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모적이고 논쟁적인 이야기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파업에 참여 중인 한 전공의가 글을 올렸는데 이게 화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전공의 파업에 나는 반대를 한다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실제로 본인을 바이탈 전공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나도 일단은 파업에 참여는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파업에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면 비난을 받는다라든지 굉장히 조직에서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업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재 개원이와 소득 간, 그러니까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교수의 소득 간에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보면은 뭐 초강경파, 강경파가 있다는 걸로 볼 때 전공의 전체 의견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10%가량이 초강경파여서 이러한 파업을 주도를 하고 있고 만약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비난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인 역시도 파업에 반대 의견을 갖지만 하지만 동참은 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이고요. 그 전공의가 글 올린 전공의가 동료들이 날 찾아낼까 봐 걱정된다는 말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오픈된 인터넷 공간에 이렇게 글을 올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파업 반대 의견을 낸 이 바이탈 전문의 누구냐라고 이제 찾을까 봐 굉장히 두렵다라는 이야기도 남겼고요. 종합병원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의사를 증원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전부의 의견이 아니라
이런 의견도 지금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입장, 사법당국의 입장은 매우 단호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지난 정권처럼 넘어가지 않겠다는 건데요. 대검찰청의 신자용 차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수사 방향을 밝혔는데 뭡니까? 굉장히 강경합니다. 일단은 대검에서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업에 동참한 이 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업무 개시 명령을 우리가 내렸는데 거기에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주동자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 그러니까 근무 현장을 실제로 이탈을 해서 업무 개시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정식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겠다라는 그러니까 기소를 입장이고요. 하고 재판을 넘긴다는 얘기는 잘못되면 전과자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업무 방해죄라든지 의료법 적용이 가능해서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과자도 될 수 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의사의 경우에는 전과가 생기고 실형 선고 받게 되면 자격도 박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의사의 면허까지도 우리가 박탈하는 초강수를 두겠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정부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테이블에 좀 나와서 얘기를 해서 이 사태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정책엔 이슈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